안녕하세요. 참이연의 경제교실 옥지원입니다. 오늘은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속물경제TV 이성구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단순히 사회자가 아니라 저도 발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오늘 우리가 하기로 한 거는 사교육하고 관련된 건데, 네. 사실 이제 그거를 주제로 삼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킬러 문항을 말씀하시면서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이 된 셈이죠. 그쵸. 사실 그 뒤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옥지원 씨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우선 그런 우리 고등학교 이제 수능생들이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 공부한 것 이외에 좀 정말 좀 뜬금없는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 그대로 킬러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씀은 저는 조금 나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생각하세요? 그대로 같은 생각이에요. 네. 물론 이제 전부 지당한 말씀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라. 네. 너무 맞는 말이고, 네. 만에 하나 그런 킬러 문항을 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되게 만든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권 카르텔까지를 얘기하려면 뭔가 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시기에는 좀 너무 도가 강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대통령의 그런 지당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교육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어쨌든 일부 정치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너무 그건 더 도를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특히. 제가 도를 넘었다고 하는 거는 네. 너무 나가다 보니까 도무지 이 보수 정권의 교육 철학이 뭔지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좌파 정권이 무슨 사교육을 공격하고 자사고 특목고 이러는 거를 공격하던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고, 네. 보수 정권에서 그런 게 좀 고쳐지길 바랬는데 너무 나가다 보니까 사교육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정말 저보다 더 엄친아가 뜻인데, 사교육이 나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출발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논쟁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네. 그 사교육비 때문에 네. 저출산의 원인도 사교육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중산층 가게들은 월 평균 뭐 100만 원이 넘는 1인당, 아동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그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 네. 이러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가계 부담, 지금 저도 오늘 오기 전에 통계를 좀 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학원가가 일괄 폐쇄됐었잖아요. 2020년경에. 근데 올해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 사교육비 총액이 무려 26조 원이고 참여율은 78.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그 사교육비 지출이 1인당 41만 원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가 굉장한 가계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제 가계 부담이 되는 것이랑 사교육 자체, 그리고 자신의 이제 자녀를 좋은 프리미엄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를 마치 도덕적인 잣대를 대어서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전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은 사교육을 공격하기 전에 공교육이 왜 경쟁력이 만일 없다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하지만 네.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난 것이 먼저고 사교육이 정말 잘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은 네. 그것도 사교육의 경쟁력이니까 비난할 것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물론 돌팔매 맞겠죠. 사실 좌파 정권도 굉장히 그 공교육 중심으로 하겠다고는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이권 카르텔을 의심하는 거는 그 학원이니 뭐니 하는 데서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좌파 쪽에서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성공했다 네. 하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 보수 정권이 되고 나서 저는 그런 사교육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네.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이런 거에 대한 공격도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사교육을 공격하다 보니까 네. 갈피를 잃어버렸어요. 이 보수 지정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재정립해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사교육이 나쁘다는 편견을 버려라. 네. 이 얘기예요. 다만 공교육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어쨌든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원이 기형적으로 커졌다는 거 가지고도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다 민사고가 1년에 학비가 한 거의 3천만 원 이상 할 거요. 그런가요? 예. 우리는 보딩 스쿨이다 보니까. 구태여 제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3천만 원 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일반 학교 다니면서 학원비 1년에 2천만 원 내는 거가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 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는 매일매일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걸 학원으로 돌리면 정규 학원은 일반은 그러니까 하루에 올데이는 사실상 그 학원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거니까 그거를 이중적으로 겹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제도권 학교로 묶는 게 그런 좋다고 모든 생각해요. 문제들을 네. 억지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립고등학교, 민사고, 뭐 특목고, 인류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네. 나는 보통학교에 간 다음에 네. 학원에 가지고 받고 싶다는 사람은 받으면 되는 거고 네네. 다 경쟁이에요. 네네. 저는 그리고 네. 민사고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랑 떨어져 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소비자들한테 맡기면은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은 어떤 거로 몰기 위해서 이 무리한 규제를 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놔두자.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에 맡기면 된다. 네. 저는 한 가지 박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전 정부가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지원을 한다면 반드시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학금 제도예요. 좀 장학금 제도를 파격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능력의 공정의 사다리를 반드시 놓아주고 미국처럼 정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시로 들자면 흑인이고 싱글맘이고 고등학생이 싱글맘 밑에서 자랐고 정말 소득도 많이 열악한 친구가 그렇지만 능력은 뛰어난 친구가 다른 어떤 백인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보다 그런 어떤 기회의 불평등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액 장학금이 입학을 할 때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학기 공부 잘해서 한 학기 장학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아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너는 전액 장학금 이렇게 아예 통 크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 부분조차도 시장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저는 하버드나 이런 아주 좋은 학교들은 네. 똑똑하고 전도가 유망한 애들한테는 100% 장학금을 줘요. 왜 네. 그러겠어요? 네. 학교의 브랜드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버드가 케네디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도 기부금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페이백이죠. 케네디도 받아들이지만 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대통령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정치 유명 가보니까. 근데 단순히 걔네들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학교 브랜드가 훌륭해지지 않거든요. 노벨상 받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노벨상 받을 사람 중에는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런 정치 유명 가보는 부자니까 장학금 줄 필요 없어요. 네. 안 줘도 와요. 근데 노벨상을 받을 똑똑한 애들 중에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꼭 하버드를 나갈 필요 없어. 노벨상은 하버드 나와서 받거나 다른 데 나와서 받거나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은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돈을 100% 주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시장이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학교에 경쟁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대에 합격한 이 신입생들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이 대치동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네. 오해라는 거예요. 우선 저는 그거는 대치동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러면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로 가는데 왜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제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도 많았는데 왜 요새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이 적어졌느냐 하는 거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적으로 조금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출발하는 그 출발선상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출발선을 공정하게 교정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국은 이제 인종도 있고 그리고 그 소득의 격차 그리고 뭐 부모의 교육 수준 그리고 뭐 그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봐요. 이 학생이 3대에서 대학을 처음 간 그런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기회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주어졌는지 얼마나 그거를 다양한 척도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교정하는 게 부족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어퍼머티브 액션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위헌 판결도 받았죠. 근데 그 부분은 인종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자, 네. 인종이지만 어쨌든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한국에도 그 특별 전형을 통해 가지고 시골에서 교장 추천받은 사람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어요. 서울대학에.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상당한 부분이 네. 시장에서 커렉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얘가 능력은 안 되지만 뭐를 더 해줘야 하는 부분들은 저는 어디에 맡기면 되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거가 한 20세든 23세든 나이를 정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정부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의료, 주거, 교육, 뭐 이동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그거 좌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좌파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거는 적어도 20 몇 세까지 자기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만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걔 책임이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공립학교를 나와가지고 오락가락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공립학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만 얘가 단순히 어디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 확보에 제한을 받을 만한 일은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하던 말 아니에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지금 뭐냐면은 옥지원 씨가 하는 거는 이 조정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학교에 별도 쿼터를 주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지금 좌파 정부가 열심히 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도 일정 쿼터들은 지방에서 오는 사람, 교장이 추천한 사람, 그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사람을 주라는 쿼터를 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되도록 개입하지 말고 보편적인 경쟁 능력을 갖추게 하는 부분만 정부가 개입하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옥지원 씨 생각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쿼터가 아니에요. 쿼터라는 거는 일정 수치를 정해놓고 거기를 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30%를 정해놓고 이거는 흑인 주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 케이스를 비교하자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성적으로 보잖아요. 정성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이 권력화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가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뭔가 어퍼머티브하게 해주자. 그러면은 그 입시 선발하는 사람의 권력이 너무 커져요.
그리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가난을 코스프레해요. 내지는 조건이 나쁜 걸 코스프레하기까지 하게 돼요. 그 코스프레를 거르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선진국이겠죠. 쉽게 코스프레 근데 당하는 어느 나라도 거겠죠. 그거를 갖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식의 가져야죠. 재량적인 제도를 갖게 되면 반드시 썩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 시험에 대해서 저는 아주 터무니없는 이 고시 제도에서 정말 바보 같은 행정고시 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 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냐면은 네. 물론 저는 그 고시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 돼가지고 성공도 했지만 실패도 하고 그랬겠죠. 네. 너무 객관적이고 공정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시를 붙기 위해서 뭐 다른 일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책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지난 어떤 80년대 교육 그런 어떤 이것만 딱 정해놓고 요거를 시험을 잘 치면은 통과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는 좀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공립학교에서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80년대식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돈을 주는 학교. 저는 사립학교들은 네. 정확한 기준만 공개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뭐를 해도 좋은데 네. 공립학교는 그런 꼼수를 쓰지 말아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전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데서는 그런 재량적인 잣대를 갖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되 정확하게 기준을 공개하게 하면은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하고 너무 운이 좋게도 굉장히 미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꼭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선진화되어서 그 정도의 공교육 그리고 그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꼭 그 정도의 교육과 어떤 입학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닮아가고 반드시 우리나라는 너무 시험 점수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다 평가받게 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하지만 사립학교는 전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평가를 하겠어요. 근데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평가를 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런 평가들은 이 학교의 1등이 대단한 거냐 저 학교의 1등이 대단한 거냐도 잘 알 수가 없고 신문반을 한 게 대단한 거야 밴드반을 한 게 대단한 거야 혹은 문학반을 하는 게 대단한 거야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열을 가리자는 건 아니죠. 그런데 네. 결국은 학교에서 입시 제도는 서열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한국 교육의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립학교에서는 더 중요한 거가 객관성하고 공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이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하는 게 좋고 네. 사립학교에서조차도 헌법상에 정해진 어쨌든 기회평등의 원칙을 고려한다면은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실은. 이 사태를 보면은 스펙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더 이 많은 돈과 네트워크가 관계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바보 같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그럴 나이지만 신경도 써보질 못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잘 모른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우리의 입시 제도를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제가 청년 정치 지망생으로서 제가 이제 이쪽에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같은 나이 또래. 근데 참 많이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가 토론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정치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뭔가 그런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수능 공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토론하는 그런 교육이 좀 어려서부터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 정치 문화가 이렇게 후진적인 게 아닌가? 누구 라인 타고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정말로 어떤 성숙하게 토론하는 게 사실 우리 정치에 너무 부족한데 그게 어쩌면 우리 교육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이제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는데 저는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잘못됐다고 막 공격했었어요. 네. 영어를 몇십 년 해도 말도 잘 못한다. 네. 근데 이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그 시절에 맞는 교육이었어요. 왜 그러면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햄버거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육을 한 거냐면은 읽기 교육을 열심히 한 거예요. 영어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독해. 그거를 네.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저도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두 가지예요. 우리 한국어의 구조가 영어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영어를 하기 전에 한국어를 번역하듯이 하다 보니까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독해할 때도 정확하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빨리 못하게 되고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냐? 지금은 나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외국 사람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한국 거를 외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정말 잘못된 건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주입식이어서 나빠. 네. 그러는데 오바마는 그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물경 열 몇 차례나 찬사를 얘기했어요. 저는 그건 오바마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오바마가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교육열이 대단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창의력이라는 것도 주입식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때 오히려 충실한 창의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도 약간 갖고 있냐면은 창의력은 그렇게 억지로 길러지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충실한 주입식 교육하고 이해력이 있는 뒤에면은 창의력이 약간 저절로 오는 면도 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억지로 가르치는 교육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증거들을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북유럽에서 창의력을 키우겠다고 막 굉장히 자유로운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이 학업 능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문제래요. 그 서울대학교 그 이번 신입생의 뭐 그 수학 능력 그 학업 성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준이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미적분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학부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얘기를 그건 이제 들었어요. 저는 네. 시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전부 이 객관식으로 골라쓰기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적합한 능력을 개발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미적분에서 실제 문제를 푸는 연습은 별로 안 했겠죠. 그게 창의력 교육을 안 해서가 아니고 문제 풀고 하는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이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실제 걔네들 실력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알 수 없죠. 네. 예,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네. 결론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차별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의 니즈를 누가 더 잘 맞추는 거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교육 속에 아까 보딩스쿨이라든가 미국의 사립대학 같은 거는 사실 사교육하고 다를 바가 없다. 네. 그걸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해가지고 그걸 사교육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교육이 아니라
갑자기 공교육이 될 것도 없고 또 그런 제도권이 아닌 데서도 얼마든지 좋은 교육 시스템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사교육, 공교육 편가르기 하지 말자 하는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너무 철학적으로 이거는 교육이다 하고 보면 안 된다는 거가, 저는 미국의 경쟁력의 가장 큰 근간이 교육 산업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엄청나게 철학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고 그냥 속물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야 하고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저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양질의 교육을 악마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교육은 반드시 비싸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회피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오픈되게 좀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능력에 대한 어떤 공정한 기회, 이 출발선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파격적인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또 원활한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지금보다 능력이 있지만 이제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